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0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맞겠지요? 2번.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신뢰성을 희생시켜도 된다. 뭐 이렇게 딱 돼 있네. 자, 주요 실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그지? 두 속성이 중요한데 서로 상충 관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목적 적합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뢰성이 좀 낮아질 수 있고, 그지? 신뢰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목적 적합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상충 관계는 있지만 둘 중에 한 개가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적시성은 뭡니까?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 적합성을 위해서 신뢰성을 완벽하게 희생시켜도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됐지요? 2번이 틀렸고 3, 4 확인합니다. 3번.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목적 적합성은 저하되나 신뢰성은 제고된다. 다소 이론적인 내용인데 교수님들이 이런 내용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볼까? 역사적 원가주의 이겁니다. 우리가 유형자산 건물을 1억 원 주고 샀습니다. 3년 전에. 3년 전에 건물 살 때는 1억 원이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요. 건물 옆에 지하철이 막 개통이 되어버리고 물가가 엄청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건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 2억 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 장부에는 유형자산이라는 그 건물 취득원가는 얼마로 애당초 취득원가인 1억 원으로 그대로 놔둔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형자산 건물을 우리는 팔아먹으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했다 보니까 애당초 취득원가로 그냥 가만 놔둔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런 거를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이름 부르는데요. 이러한 회계 처리는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목적 적합성하고는 조금 목적 적합성은 좀 저하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현실의 시장 상황과 조금 다른 금액이 장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뢰성은 높다 이겁니다. 한번 기록한 거를 마음대로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둔다. 믿을 수 있다. 그지? 함부로 획획 바꾸는 게 아니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에서 보입니까?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회계 처리는 목적 적합성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성은 굉장히 높은 회계 처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3번 맞는 설명. 4번.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그지? 그래서 1, 3, 4 맞는 설명이고 2번이 틀린 설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웁니다. 엄청 이론적이다. 그지?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는 주제고 이런 1번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막 긴장한 상태에서 그지? 시간을 엄청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자신감 있게 판단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재화의 판매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지?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물건 판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뜻입니다. 2번. 수강료 수익의 인식은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인 강의 종료일에 인식한다. 이런 거 아니다. 그지? 수강 기간에 걸쳐서 발생 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익 인식해야 되겠지.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거겠지.
3, 4 확인합니다. 3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즉 주주총회 결의일에 우리 인식한다. 그지? 4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지? 완전 도덕책 같은 얘기잖아. 그지? 이게 틀린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맞아.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뭐 좋은 말 다 썼다. 그지? 당연하겠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할래야 할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은 단기 중 취득한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해당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기말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입니까? 유가증권 구입했을 때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때의 차이점을 한번 네가 판단해 보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다 구할 수도 있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분개 하나씩 봅시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의 내용. 자, 한 주당 취득 단가가 10,000원이고요. 2,000주입니다. 2,000만 원 주고 뭐 주식 샀다고 가정할까?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구입했어. 구입할 때 수수료가 생긴다, 그지? 3만 원. 그러면 차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취득에서는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지? 수수료 비용이면서 그거를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더라, 그지? 3만 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은 2,000만 원 순수한 주식 금액만 기록된다, 그지? 돈은 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현금 기록하겠지. 그리고 기말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합니다. 2,000만 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 그지? 기말 평가가 한 주당 12,000원이 되었대. 그러면 2,000주 곱하기 12,000원 2,400만 원 되었어, 그지? 그러면 4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하고 자산 증가, 그리고 그 부분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동그라미 이거는 지우고 2,000만 원만 그냥 숫자만 적을게. 여기서 두 날짜에 분개해서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찾아봅니다. 네모라고 표시할까? 비용 3만 원 등장했고요. 수익 400만 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순익 영향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 플러스고 3만 원 마이너스다, 그지? 40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397만 원만큼 플러스 됩니다. 397만 원. 자,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차변 매도 가능 증권, 대변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지. 자, 차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하고 수수료 생긴다고요?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요거 두 개 합한 2,000 뭐 숫자가 어렵네. 2003000 요거를 그냥 전체를 다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똑같은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인데 그 유가증권을 뭘로 회계 처리하냐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 또한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엄청 출제하고 싶어하는 출제다, 그지? 지금 출제되었잖아. 오케이. 그리고 기말에 평가합니다. 한 주당 주가가 12,000원 되었어. 그러면 2,400만 원이 그지? 자산 금액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2,400만 원 마이너스 2003000
하면 397만 원만큼을 자산 증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397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다, 수익 아니다, 수익 아니다고 자본 항목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일 때와 매도 가능 증권일 때 회계 처리 열심히 구했고, 매도 가능 증권일 때 그러면 회계 처리 두 날째 회계 처리해서 수익 계정 또는 비용 계정이 등장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단기 순이익 미치는 영향이 제로입니다. 됐지?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397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치? 단기 매매 증권은 397만 원 플러스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수익 영향 없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지? 찬찬히 복습해봤고. 자, 이런 문제 또 나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도하는 증권은, 그지? 취득할 때 수수료 자산으로 처리해. 그리고 평가에 대한 거 수익 비용 아니고 자본이야. 그러면 어차피 매도하는 증권은 0이야. 이거는 뭐 아주 0.5초 만에 답 구하는 거지. 매도하는 증권은 0이야. 그러면 1번, 2번은 탈락. 볼 필요도 없어. 그지?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야.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만 딱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된다 이겁니다. 취득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네. 그리고 평가에 대한 거는 원래 수수한 주식만 가지고 뽑아내고, 그러면 400만 원만큼 플러스네. 그러면 애당초 구입할 때 3만 원 그거랑 평가액 400만 원 그거 합산해서 해가지고 397만 원이라고 나오거나 그거를 머릿속으로 빨리 이렇게 떠올려서 답을 찾아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일 때 회계 처리해서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 아주 굳이 뭐 분개롭게 막 일일이 적지 않아도 딱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할만합니까? 자, 줍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원가에 대한 충당 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어떻게 하자고? 넘어가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답 찾으면 되는 거야. 2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그지? 3억 원짜리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고?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차변 토지라는 자산 증가를 3억 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을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수익 증가로 기록하더라, 그지? 맞는 설명. 3번.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다, 그지? 우리는 땅이 필요해. 건물 지을 땅이 필요해.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일괄 거래된다, 그지? 우리는 땅만 필요한데 허름한 건물이 있는 땅을 샀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오자마자 그 허름한 건물 부숴버린다고요? 그지? 상대방한테 돈 준 거에는 분명히 허름한 건물값이랑 토지값이랑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그거를 전부 다 차변 뭘로? 토지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허름한 건물 안 쓸 거니까. 그리고 허름한 건물 부수는데 돈 든다, 그지? 그거 뭘로? 차변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더라. 그지? 그거는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차변을 토지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3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네. 정답은 3번. 4번 판단합니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더라. 그지? 다른 종류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상대방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서로 맞바꾼다. 그런 거를 교환거래라고 부른다. 그지? 교환거래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인지 이동자산 간의 교환인지로 나눈다. 그지? 이종자산 간의 교환.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쓰임새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환 과정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 내가 가지고 온 물건, 가지고 온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내가 넘겨준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4번 지문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1번 지문 몰라도 답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지요?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1번이라는 좀 내용이 생소한 내용이 등장했으니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드러나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1억 원짜리 물건 샀습니다. 건물 샀다고 볼까? 건물. 동그라미에서 게임으로 표시할게요. 자, 5년 쓸 수 있답니다. 4년 쓸 수 있습니다. 4년. 4년이 내용연수. 잔존가치. 4년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중고로 판답니다. 그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잔존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을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라고 가정할까?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감가상각합니까? 1억 원 마이너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0만 원 나누기 4년 이렇게 계산한다, 그지?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따박따박 인식합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면 1억 원에서 4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되고 나서 4년 후에 남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 남는다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 이게 잔존가치가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4년 쓰고 나서 우리가 중고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지금 보는 상황은 잔존가치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자산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원가랍니다. 우리가 건물을 4년 쓰고 나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있던 자리를 말끔하게 건물 없던 상태로 이렇게 원상 복구시켜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이런 곳에서 만약에 몇 년 동안 건물 짓는 걸로 허가받아가지고 사용했다고 그러면 건물 다 쓰고 나면 다시 건물 딱 부숴가지고 애당초 우리 건물 짓기 전 상태로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돈이 좀 들 거다, 그지? 그런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하지?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겁니다. 우리 기업의 기준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내용연수 지나고 나서 잔존가치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충당부채라는 부채로 기록해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기 적어볼까? 2,000만 원 돈이 나갈 거라고 미리 부채 인식한답니다. 대변의 충당부채라는 부채 증가 2,000만 원. 그리고 차변을 뭘로 처리하자고요?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한다고. 건물로 처리한다 겁니다. 건물 2,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답니다. 그러면 정액법 감가상각 4년이고 정액법 감가상각이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취득원가가 1억 원이 아니고 얼마가 됐다고? 1억 2천만 원 됐다고. 그리고 잔존가치는 0이에요. 없잖아.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니까 0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 그게 오히려 이제 취득원가를 플러스 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0 나누기 4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에 3천만 원씩 따박따박 비용을 기록합니다. 4년에 걸쳐서 얼마? 토탈 1억 2천만 원만큼 비용 인식한다 이겁니다. 애당초 자산을 1억 원 주고 구입했지만 4년 동안 비용 인식하는 거는 1억 원 아니야. 1억 원보다 더 많은 1억 2천만 원을 비용 인식한다 이겁니다. 왜? 내용연수 끝나고 나서 돈이 추가로 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비용으로 따박따박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 있습니까? 그렇게 1억 2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2천만 원 요 충당부채가 덩거리 남는다 그지? 이제 그거 가지고 돈 내면 된다 이겁니다. 2천만 원 돈 든다고? 그러면 대변에 있던 충당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 4년 후에 2천만 원 나가는 거를 미리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딱 인식하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로. 일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내용연수 끝났을 때 돈 나갈 만하다고요? 잔존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충당부채라는 걸 사용해서 자산 취득원가를 좀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그 부분이 반영될 거다 이거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지문으로 소개되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문제 5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학계법 각각에 의한 2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전부 계산해 봅시다. 취득원가 이렇고요. 1월 1일 취득한 연도에 1년치를 전체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거네.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5%. 1,500만 원 곱하기 5% 하면 75만 원이네. 내용연수 5년. 정률법의 경우 상각률은 0.3. 오케이. 자, 그러면 정액법부터 할까? 정액법. 해마다 감가상각비 똑같다, 그지? 1,500만 원 동그라미에서 게임으로 마이너스 75만 원. 아이고, 그건 헷갈리네. 그냥 동그라미 다 적을게. 1,5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나누기 몇 년? 5년. 요게 해마다 인식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얼마입니까? 1,5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나누기 5 하면 2850000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정률법. 자, 1차 연도, 2차 연도, 지금 2차 연도는 묻는다, 그지? 2차 연도. 1차 연도부터 구합시다. 1,500만 원. 동그라미에서 게임으로 표시할게. 1,500만 원 곱하기 0.3 하면 450만 원 나옵니다. 2차 연도는요, 1,500만 원 마이너스 450만 원 한 거에다가 0.3 곱하면 됩니다. $315만 원. 조금 더 빨리 구할 수도 있다, 그지? 성격이 어땠습니까? 정률법의 경우에는 매년 감가상각비 금액 비교해보면 일정한 비율로 점점점 감소하더라, 그지? 무슨 비율로? 1 마이너스 상각률 비율로. 상각률이 0.3이야. 1 마이너스 0.3. 0.7이다, 그지? 그래서 450만 원 곱하기 0.7 해도 바로 이렇게 315만 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450만 원 곱하기 0.7, 그지? 뭐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더라.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자, 1,5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이라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인위적으로 안분하는 거다, 그지? 자, 분모는 내용연수 합계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야.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요거를 분모하고 분자는 역순으로 온다 이겁니다. 1차 연도는 5를 분자로, 2차 연도는 4를 분자로. 지금은 2차 연도 구하는 거다, 그지? 2차 연도. 그러면 바로 이렇게 4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밑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하면은 요게 10이거든? 그 다음에 5를 더하니까 15 됩니다. 15분의 4. 그렇게 하겠지. 열심히 계산해 볼게.
1,50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한 거에서 곱하기 4 나누기 15 계산하면 38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습니다. 뭐 큰 순으로 나열하라고 제일 큰 거는 요거네. 연수학계법. 그 다음은 정률법이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정액법이네. 이렇게 순서 매깁니다. 연수학계법, 정률법, 정액법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됐습니까? 재밌는 문제였네. 치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계산 시 반영된다. 맞겠지? 2번.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보고서다.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물론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조원가 명세서의 목표 금액은 뭐라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최종 목표치다, 그지? 최종 결과치, 그지?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좀 쥐어짠 문제다, 그지? 2번이 정답이고. 3번 지문도 그냥 맞다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관제비를 전부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지? 그렇지만 실제로 제조원가 명세서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관제비가 표시되지는 않잖아. 어떤 형태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문구로 고쳐서 교재에 수록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인 2번 지문 자체도 조금 어설프기 때문에. 됐지요. 그래서 좀 억지로 지어짠 지문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정답은 구할 수 있는 거다. 2번이 틀린 거고 3번 좀 깔끔한 문장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노비, 제조금비의 합계로 표시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굳이 따진다면 틀린 지문이네. 4번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 중 기말 원재료와 기말 정용품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그지?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문제 7번. 다음 중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원가는 실제 발생한 원가를 사용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겠지?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신속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지?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니까. 4번. 기초에 미리 예측한 제조 간접 원가 예산액을 실제 조업도로 나누어서 예정 배부율을 계산한다. 틀렸다. 그지? 제조 간접 원가 예산에다가 예산액을 뭘로 나눕니까? 예정 조업도로 나눈다, 그지? 그런데 실제 조업도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4번.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배부 차이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지? 맞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내용만으로도 뭐 억지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문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완성도 높은 문제를 위해서 문구 추가합니다. 단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됐지요? 문구 추가하면 이제 좀 확실하게 문제 분석이 될 겁니다. 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없어. 그러면 재료 원가라고 되어 있는 게 직접 재료비야. 노무 원가라고 되어 있는 게 직접 노무비야. 그래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는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이겁니다. 됐지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가공 원가의 200%랍니다. 가공 원가는 뭡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인데요. 요거 두 개 합한 거의 200%. 요거 두 개 더한 거의 곱하기 2 한 숫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2,50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5,500만 원이네. 그거 곱하기 2 하면 5,500만 원 곱하기 2 하면 1억 1,000만 원이다, 그지? 1억 1,000만 원이 동그라미 몇 개 M으로 표시할게. 1억 1,000만 원이 단기 총 제조원가. 그럼 직접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1억 1,000만 원에서 5,500만 원 빼면 5,500만 원이 직접 재료비다 이겁니다. 됐지요? 간접 재료비 어차피 없으니까 5,500만 원이 재료비야. 재료비는 자 5,500만 원은 기초 재고 2,500만 원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이렇게 계산한 거다, 그지? 그러면 동그라미 구할 수 있겠다, 그지? 55 마이너스 25 플러스 17 하면 47이 계산됩니다. 47M이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결과는 똑같다. 그치? 2번. 평균법에 비해 선입선출법은 단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관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치? 기초제공품은 무조건 단기 완성품 원가로 보내버리고 올해 발생한 원가만, 그치? 완성품 화산량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한다. 그치? 그러니까 기초제공품 원가는 의미가 뭡니까? 작년도에 이미 투입된 원가다, 그지? 작년도에 투입된 원가랑 올해 새롭게 투입된 원가를 구분해가지고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 뜻이다. 3번. 선입선출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기초제공품이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해서 원가 계산한다. 이게 틀렸다, 그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평균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지? 그지?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은 작년도에 작업한 건데 그거를 작년도에 작업한 그 완성도를 무시하고 올해 새롭게 작업한 걸로 보아서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그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주어가 평균법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됐지요? 틀린 내용은 3번 되겠고요. 4번 읽어봅니다. 선입선출법은 공손품을 모두 단기에 착수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출제한 분이 좀 어설프게 설명해버렸어. 이거 사실은 틀린 지문이고 복수 정답인데요. 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별로 관심 없었나 봐. 그냥 3번 정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번 지문 틀렸고,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자, 제공품 물량 흐름 파악했을 때 자, 완성부분, 올해 완성된 부분을 기초제공품 완성분이랑 단기 착수 완성분으로 나누잖아.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지 않습니까? 선입선출법, 그지? 자, 파이프라인 그려볼까? 파이프라인. 기초제공품 완성도가 20%였어. 20%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가고, 단기 착수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가고, 기말 제공품은 예를 들어서 50%라고 할까? 50%에서 멈췄어. 공손품. 원가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완성도를 언제로 봅니까? 검사 시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라고 볼까? 30%를 검사 시점으로 보면. 기초제공품 20%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갔어. 그런데 30%에서 검사했다고? 그러면 기초제공품도 공손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어. 착각한 거지.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초제공품의 원가, 물량이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무조건 단기 완성품 원가로 보내고 올해 새롭게 투입된 단기 발생 원가만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입선지법이다 이겁니다. 금액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를 물량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것도 사실 틀린 지문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 4번 지문 도저히 이 상태로는 수록 못하고요. 고칩니다. 선입선지법에서는 기초지원품 원가를 그지 금액으로 지금 설명해야 돼. 기초지원품 원가를 전액 완성품 원가에 포함시켜버린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새롭게 투입된 원가만 가지고 열심히 완성품 환산량 통해서 분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4번 지문 확실히 맞는 거일 겁니다. 그러면 3번이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네. 됐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원가의 설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틀렸다, 그지? 표준 있으면 참 유용한데, 그지? 관리할 수도 있고, 빨리 원가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표준을 처음에 딱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이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 2, 3, 4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시다. 2번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제품원가 계산을 하므로 신속한 제품원가 계산이 가능하겠지. 3번 표준원가는 재무적 측정치, 원가 통제만을 강조하고 비재무적 측정치, 품질 등 이런 거는 무시한다. 그렇겠지, 그지? 숫자 가지고 분석하는 거잖아. 4번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에 유용하겠지. 됐습니다. 문제 11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맞겠지요? 2번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을 영위할 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기한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교부해야 된다. 그지요?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세금 기한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업은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나군이다, 그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이고,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군소리 하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되는 업종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간이과세자라도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라면, 그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케이스라면 마찬가지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3번) 문항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지? 납부 의무 면제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1, 2, 3번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틀린 지문은 4번. 처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겠다. 한번 읽어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만 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말한다, 그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법인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만 차감할 뿐 환급세액을 더하지는 않는데 특이하게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환급세액에서도 더해주는 특이성이 있었다, 그지? 맞는 설명 같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구조는 공급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지? 부가가치를 곱해서 납부세액 구한 다음에 거기서 세액공제를 야금야금 빼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세액공제가 설사 납부세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환급은 받을 수 없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 점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래는 환급세액에 더해주는 거입니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하되 환급은 안 해준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은 다 맞는데 환급세액에서 가산한다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걸로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억지로 쥐어짠 겁니다. 가세제가 우리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말장난이고요. 어쨌든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4번 지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시험 칠 때 이런 문제 틀렸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지저분한 거다. 됐지요? 어쨌든 판단은 해보았습니다.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구나.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틀렸다 그지? 원래 개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 대표자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대표자 바꿉니다 라고 하면 폐업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에 상속이 있었다 그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았다. 그때는 대표자 이름 바꾸는 거 인정해 주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에도 인정 못하고 폐업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1번 지문이 틀린 거다 이거지. 그지? 1번이 틀린 지문.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 그지? 요게 원칙이다. 3번.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그지? 뭔가 바뀐 내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하자 이 말입니다. 4.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그렇겠지 뭐.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장사 안 한다고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지?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너 왜 장사도 안 하면서 쓸데없이 사업자 등록 개설했니? 빨리 없애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지? 뭐 당연한 소리.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다. 됐지요? 정답은 1번. 문제 13번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겠지요? 맞는 설명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니다. 2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다 그지? 뭐지? 자기 가족이 있다던가 자기가 근무시간 외에 머무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거주자다 이겁니다. 주소가 국내에 있는 걸로 보아야 되겠지. 그런데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 지문 틀렸고 3번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틀렸다 그지요? 뭐 국적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거주자 우리 조금 전에 파악했잖아. 주소를 둔다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그게 거주자야. 거주자가 아니면 이제 비거주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지 국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4번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맞는 질문 같은데 그지? 정답은 1번이었어. 맞는 건 1번이고 4번도 틀렸다 이겁니다. 뭐가 틀렸냐면 이겁니다.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을 따질 때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으로 따진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기간 따지는 논리다 이겁니다. 기간 내릴 때 처음 시작하는 날은 포함 안 하고 맨 마지막 날은 포함하고 그런 식으로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기간 따질 때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그렇게 따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어설프다 그치? 뭐 이걸 지문이라고 참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그지?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1번. 오케이. 자, 14번 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부산입 등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렇겠지요. 업무용 수용차 범위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따질 때의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하고 똑같다, 그지? 그래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거 이런 거는 요 적용 안 받는다 이겁니다. 2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 부상 확인되는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요. 맞겠지? 3번 법인이 이용하는 업무용 수용차가 임차 렌트 차량인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한다. 그지? 그래서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부어가지고 한도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그지? 1, 2, 3번 맞으니까 4번에 틀린 질문이겠지? 4번 업무용 수용차로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 기록 등을 작성을 아예 안 했다고요? 그때는 업무 사용 비율이 아예 없는 걸로 봐서 해당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송금부 산입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설사 운행 기록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 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산식이 규정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린 질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지?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법인의 구분에 따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겠지, 그지? 영리내국은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전부 납세 의무가 있겠지. 그다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겠다, 그지? 그지?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없어진다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없다. 3번 영리 및 비영리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 그지? 외국으로 귀속될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지. 외국의 정부는 비과세 법인으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다. 틀린 질문입니다.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회사 한 개 차려가지고 돈을 번다고요? 당연히 세금 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서 과세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 질문에 틀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4번 질문이 우리 전산세무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좀 쥐어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보니까 약간 억지로 좀 막 추가시킨 지문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세법 문제에서 11번, 13번, 15번에 있는 맨 마지막 4번 지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지문들이라고. 그런 말장난 지문이 가끔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세법 지식으로 자신감 있게 답을 찾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됐지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도 어설픈 지문 요거 4번이 틀린 거네. 왜 1, 2, 3번이 맞는 지문이잖아.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06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